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여보. 자, 오늘은 공사계약서를 할 건데 네. 가로치고 도급계약서라고 돼 있지? 이건 네.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 건축사하고 건설사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말로 하면 안 되겠지, 그지? 남겨야죠. 뭐 말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기억은 항상 왜곡이 돼, 그지?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 공사비를 더 많이 줬을 때, 적게 줬을 때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바뀌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뭘 하는 중간에다가 계약서를 넣는 거야. 그래서 이 계약은 내가 계약대로 준수를 하면 소송이 있더라도 이긴다. 그래서 강제성하고 법적 보호를 계약서로 해주는 거야. 근데 이 계약서도 불안하니까 더 뭘 붙이느냐 하면 안정장치. 보증서를 갖다 붙이는 거야.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뭐 피해 보상이라든가 제재 조건을 걸어놨지만 실제로 그거를 보상을 해줄 사람이 돈이 없으면 나는 붕 뜨는 거죠. 중간에 피해만 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증을 받아서 진행을 해. 자,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첫 번째가 분쟁 예방이야. 네. 강제성과 법적 보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이런 제재가 당신한테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강제성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까지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돼. 분쟁이 생길 것도 적어지고. 자, 그래서 계약서를 믿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약서를 믿고 서로 믿고 공사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할 때 필요할 게 첫 번째가 정의가 들어가야 돼. 네. 그리고 절차, 역할과 책임, 변경, 계약 해지, 제재, 보증. 여기에 디테일이 더 필요한 거야. 제 현장에 맞는 디테일인 그치, 거겠죠? 나에 맞는 디테일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자. 도급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를 써야 되는가? 민간건설 표준도급 계약서라고 있어.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에 고시를 해서 새롭게 바뀐 거야. 따끈따끈하네요. 따끈따끈한 거야. 근데 이 계약서 말고 민간건설도급 계약서가 있어. 이거는 그냥 계약 당사자가 쓰는 거야. 두 개 중에 뭘 써도 관계는 없긴 해. 하지만 내가 계약서를 잘 모르면 그럼 표준도급 계약서를 쓰는 게 맞겠지. 근데 표준도급 계약서에 문제가 조금 있어. 표준이다 보니 내 현장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계약서를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표준도급 계약서는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명확성이 부족해. 그래서 표준도급 계약서에 협의하라, 합의하라 내용들이 많아. 근데 우리 협의하지 말고 합의하지 말고. 그걸 계약서에 미리 다 넣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표준도급 계약서에는 명확성이 좀 부족해. 그리고 개별 현장의 특수성도 반영이 되기가 어려워. 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특약사인 거야. 자, 민간건설 도급 계약서하고 표준도급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뭘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돼, 일단.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민법이나 하도급법에 위반하지 않은 특약이 들어가야 돼. 이게 더 상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무 과한 책임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특약상에 넣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민간건설 표준도급 계약서의 가치는 한 장. 그리고 뒤에 표준도급 계약 일반 조건이라고 이제 붙어. 요게 17페이지에 42개 조항이 요 뒤에 붙고 네.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첨부가 있지. 네, 첨부. 첫 번째가 도급계약 일반 조건 이거. 네. 그 다음에 특수 조건이 하나 붙고 이게 특약. 그 다음에 설계서 및 산출 내역서가 붙는 게 이 계약서야. 자, 그러면은 계약서가 얼마나 두꺼워야 될까? 근데 부침 서류 그렇지. 요게 많은 거야. 설계 도면이 다 들어가야 돼. 내역서도 다 들어가야 돼. 그게 도급 계약서인 거야. 자, 우선 갑지에 들어가는 여기 빈 공백들 있지. 네. 이 빈 공백들은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서 어디에서 했냐면 견적 조건에 다 결정했고 계약서에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그 금액은 어디 들어있느냐면 우리가 견적을 받았잖아. 아, 네. 건설사한테. 그렇지. 그 여기 쓰는 공사비는 견적받은 공사비. 그 업체하고 협의한 공사비를 조합해 넣으면 돼. 그래서 뒤쪽에서는 쓸 것들이 없어. 일반 조건에는. 써야 될 거는 이 첫째 장 갑지에만 있기 때문에 이 갑지에 건설사한테 받을 때 견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줬던 견적 조건과 공사비를 거기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계약 일반 조건의 42개 조항인데 요 조항들을 우측 이렇게 내용별로 나눠놨지, 그지?
아, 그러면 이렇게 쏙쏙 찾아서 볼 수 그치, 있겠네요. 쏙쏙 찾아서 보면 되는데 사실 하나의 조항에 절차도 들어있고 역할 책임도 들어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겹치네. 써 있는데 핵심적인 주 내용이 뭔가를 따라서 이렇게 조항들을 나누나 봤거든. 자, 그래서 계약 일반 조건들 분류를 한번 해보면 정의에 해당된 게 1, 2, 3조. 그 다음에 절차가 9, 11부터 해서 42조까지, 역할과 책임이 6, 7, 8부터 32조, 변경이 17부터 23조, 계약 해지, 제재, 보증.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당연히 정의 들어가야 되지. 어떤 내용이든지 정의가 명확해야지 계약이 깔끔하잖아, 그지? 서로 논란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절차가 들어있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라.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라. 공사를 하다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해라 라는 변경. 문제가 생겨서 서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들어있고, 그리고 계약에서 역할과 책임 중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할 건지도 들어있고, 보증을 어떻게 할 건지도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계약서만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면 아,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어. 자, 첫 번째 정의부터 들어가자. 자, 총칙이 있고 두 번째 정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도급인, 도급, 수급인, 하도급, 하수급인, 설계사 이런 데 정의가 돼 있는데, 자, 다 알죠. 도급이 누구야? 건축주요. 그렇지, 건축. 수급인은 건설업자. 건설업체. 종합건설사.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계약을, 도급 계약. 그렇지. 그래서 아까 제목이 공사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도급계약이라고 한 이유가 정의에 요게 도급계약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하수급인 누구? 전문 건설업체. 나 자재업체들. 자재까지. 그래서 요 사이 계약은, 이제 하도급 계약. 그렇지. 이쯤은 이제 알아야죠. 저는. 근데 지금 계약을 하는 주체는 도급인하고 수급인, 건축자고 건설사잖아. 네. 근데 왜 얘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요 내용이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의 주체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정의에 들어있을까? 이 공사라고 하는 게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자재, 노무 이런 건 전문건설사가 하잖아. 네. 근데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거를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네. 그 돈 누가 내야 돼? 건축주. 그래서 같이 드리는 거야. 아. 하수급인을 보호하면서 안전장치를 하면서 공사를 해라라고 하는 게 표준도급계약서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볼 거냐 하면 여기 3조에 계약문서라고 있지. 네. 자, 계약문서는 도급계약서,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설계서, 산출 내역서라고 돼 있고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지. 네. 이게 상호 보완의 효력. 상호 보완의 효력이란 A 없고 B에 있으면 서로 있다고 그지? 쳐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계약이 하나가 완성된 게 아니야. 합쳐져서 완성된 전체가 계약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내역서에 없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도면에 있으면 해야 해야 되는 되는 거야. 두 번째,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통지 문서도 계약 문서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상호 간에 주고받은 어떤 문서가 있으면 다 효력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공사할 때 문서 관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시공사, 건설사한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문서를 해야지만 이게 계약 문서로서 효과를 가지는 거지, 구두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만약에 제가 카톡 같은 걸로 건설사한테 자재 이걸로 해주시고 이렇게 공사해주세요라고 남겼어요. 그럼 그것도 계약 문서에. 그럼 특약서에 써야지. 카톡도 계약 문서로 한다. 그런데 계약 도서에 설계 도서가 첨부되는 계약을 많이 할까? 설계 도면을 해야 되는 거 해야 아니에요? 되는데 네. 대부분 계약서 쓸 때 설계 도면을 첨부를 안 해. 왜요? 설계 도서대로 해야 된다고 어. 하고 변경 있으면 어떻게 하는 그렇게 되면 계약서가 이만큼 하잖아. 네. 그래서 대부분 계약할 때 갑질하고 일반 조건만 딱 들고 계약을 해. 그럼 사고가 날 텐데. 자, 그러면 분쟁이 생겼어. 네.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계약 문서로 볼 건가? 설계 도서 기준이나 근데 그 설계 도서가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바뀌었어. 어떤 거 기준이야? 최종본으로 해야죠. 근데 최종본 내가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소송을 가면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착공도서라 해.
근데 만약에 음.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음. 설계도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설계도서가 변경이 되면 이걸로 통지문, 설계도면이 변경됐습니다. 라고 해서 문서로 줘야 되는 거예요. 통지문도 없고 설계도면은 바뀌었는데 중간에 소송을 가게 되면 착공 기준으로 되는 그 거거든요. 착공할 때 냈던 설계도서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착공 설계도서가 다 들어있는 도서가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싸우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서로 다르면 어떡할 거야? 상호번 한다고 했는데 상호번 한다고 했는데 A는 가로돼 있고 B는 나로돼 있고 그렇지. 이러려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설계도면에 따르면 건축도면, 구조도면, 기계도면이 다르고 건축도면의 평면도, 단면도 다르고 평면도, 인면도가 달라. 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 도면하고 자재 상세가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거고 있죠. 시방서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뭘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 이거 다 정했잖아요. 그치.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견적 조건서에 이미 보냈지,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설계 도면에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축적이 큰 도면을 우수하며 아래 순서를 따른다. 자, 요거는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지? 네네. 우리가 견적 받을 때 건설사한테 줬던 내용이 특약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재는 이렇게 돼 있지. 도면과 자재 사용서가 다른 경우 자재 사용서를 우선한다. 또 특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견적 조건에 나갔던 내용들 그대로 건설사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다가 넣어줘야지 거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방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정해놨다. 그래서 이미 정해놓은 것들을 계약할 때 그대로 특약사항에다 넣으면 된다. 그리고 자, 이게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이 계약 조건 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하여서 무효를 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 특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된다고. 이게 3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에 대한 제한이라고 해서 첫 번째,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안 된다. 계약하는데 특약상에다가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공사비 변경은 없습니다 라고 특약 써봤자 아무 효과 없다.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둘 다 예상을 못해. 장마가 너무 온다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그것도 다 당신이 책임져.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의 의사를 따르도록 한 이익침해 특약. 내 말만 들어 뭐 이거죠. 그 비슷한 거야. 그리고 손해에 대한 가중 특약 금지. 손해가 생겼는데 곱하기 100을 해서 손해배상을 하시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야.